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심리학자 율리아 라도넨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가해적인 학대하는 파트너를 어떻게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먼저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가해적인 학대하는 파트너와 함께 살아왔어요. 이제 그 사람을 떠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언가가 저를 붙잡고 있어요.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가해적인 학대하는 파트너와 함께 지내거나 독성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공동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와이놀드의 연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98%의 사람들이 공동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즉 사람이 자라면서 양육을 받는 동안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라는 융합 상태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안타깝게도 공존의 의존적인 파트너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학대를 참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특히 외로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무력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학대적인 파트너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사춘기 이전에 해결됐어야 할 미완의 발달 과제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물론 어린 시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어른들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즉, 여러분의 파트너가 학대자, 즉 여러분에게 심리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단지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정리도 끝냈으며 이미 그 사디스트적인 파트너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뭔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해자 파트너와 분리되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제적 독립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직업이 없거나 예를 들어 한때 경력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은 후 오랜 세월 동안 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전념해 왔다면 이런 일은 여성들에게서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경제적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이해하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보시길 추천합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 며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해자를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실제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파트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친구들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신뢰를 보이며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마도 처음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당연히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한 친구라면 거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들은 심리학자가 아니고 여러분을 도울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자원은
정서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때로는 친구들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를 지지하는데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음 단계로 가능하다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심리치료사나 심리상담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아동 트라우마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격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자신의 아동기 트라우마를 다루기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항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면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제 말을 듣는 분들 뿐만 아니라 듣지 않는 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와인홀드의 공동의존에서 벗어나기라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경계를 다루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요. 와, 멈춰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은 바로 자신에게 경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많이 참는 사람들, 많이 내어주는 사람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과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종할 수도 있고 압박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멈춰, 아니와 같은 간단하고 짧은 심리적 경계의 조절 단어들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자신이 버려질까봐, 감정적 연결이 끊길까봐 또는 자신의 경계를 말하거나 뭔가가 맞지 않다고 하거나 누군가의 행동에 불만이 있다고 말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를 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봐, 가까운 사람을 상처 입힐까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아니오나 멈춰라고 말할 권리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키워주신 분들,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니오와 멈춰라고 말할 권리를 빼앗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공동의존적 행동과 미성숙함이 계속되었으며 심리적인 분리를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무력하거나 외로울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삶에서.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며 한쪽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을 다했기 때문에 끝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나고 모든 것은 언젠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어린아이의 심리 상태에 머물게 되고 한 명의 가해자에게서 또 다른 가해자로 옮겨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조언드리는 것은 자신의 부모님께 아니오와 멈춰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선 죄책감 없이 부모님과 경계를 세우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과학적인 파트너에게 아니오와 멈춰라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고통과의 접촉을 끊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바로 예전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고통 속에 머무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해자가 도발을 시작하고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흔들기 시작할 때 접촉을 끊는 법을 배우세요.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접촉을 중단하세요. 다른 방으로 나가세요.
만약 그가 여러분을 따라온다면 그냥 밖으로 나가 공원을 산책하는 등 시도해보세요. 만약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세요. 아니, 지금은 너와 대화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대화를 중단하고 끊을 거야. 나는 접촉을 끊는다. 혹은 그냥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세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소용이 없다면, 만약 파트너가 당신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병든 사람, 즉 사이코패스와 함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당신은 즉시 이 사람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약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면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해자가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환상, 곧 당신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의 존경, 사랑,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이제 그만 버리세요. 그러면 그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맨틱한 사랑에 빠진 시기, 바로 그 시기가 가해자가 당신에게 달콤한 쇼를 보여주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있던 바로 그 시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미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달콤한 게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했던 아주 달콤했던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직 바뀔 수 있다는 환상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그만두세요.